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는 주가가 을에 오르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요 며칠 좀 배신감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심지어 오늘은 7% 가까이 떨어지면서 낙폭이 가장 컸죠. 이쯤 되니까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시스코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의심의 그림자 더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시스코 닷컴 버블 악몽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가의 낙관론이 우색하게도 좀 주가가 우수수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릴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 상황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주가라는 게 언제든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너무 과민 반응을 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러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전순환 바람만 스치면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3영업일 동안 연속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첫 둘째 날은 3% 이상 그리고 밤사이에는 무려 6.68% 하락을 했어요. 장중 한때는 8%까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엔비디아 주가 지금 118달러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 118달러, 이거 비교해 볼 비교 대상 중에 하나가 100달러. 왜냐하면 액면 분할을 하면서 사실상 그 1000비디아가 100비디아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액면 분할할 때보다는 여전히 주가가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가가 왜 내렸느냐 하는 그 이유, 왜 주식의 매도세가 좀 많았을까 하는 대목인데 여기에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특별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 그야말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달은 참은 기울고 또 초승달은 언젠가는 보름달이 된다는 그 순환의 논리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그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다가 제2의 시스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시스코하고 엔비디아를 좀 비교해 보면요. 한 세 가지 점에서 비교의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최저점에서 시스코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버블이 붕괴했느냐. 약 4000% 올랐을 때, 그러니까 40배가 올랐을 때 붕괴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저점 대비 약 3400%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스코까지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그거 시스코의 상승률과만 비교를 한다면요. 예, 밸류에이션 쪽을 놓고 보면 당시에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붕괴될 당시에 시스코는 PER 지수, 주가 수익 비율이 198, 거의 200에 육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엔비디아는 75에서 한 85 정도 선. 그런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연이어서 많이 오르는 바람에 PER 지수로만 놓고 보면 당시의 시스코하고는 다르다. 요 두 가지 쟁점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시스코는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라우터 등을 비롯한. 그래서 통신 장비를 사가는 곳은 당시의 인터넷 열풍과 함께 거의 IT와 관련된 회사들은 다 사갔고 또 소비자들도 그 퍼스널 컴퓨터에 무선 통신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B2C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한 회사.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최근에知명도가 별로 없다.
이런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지도 별로 없다는 거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B2B잖아요. B2B로 이제 그 회사들끼리 사고 파는 회사지만 그 회사들 중에서도 엔비디아 제품을 사가는 회사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지금 GPU 하나에 지금 6억, 7억까지 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지 이런 검색 회사 같은 데서도 몇 대를 못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IBM 이런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그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가서 돈을 번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지금 AI 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막 교육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과연 언제까지나 엔비디아의 GPU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여기도 캐즘의 덫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 초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AI를 교육시켜야 되니까 너도 나도 지금 GPU를 사가지만 그게 돈을 버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렇게 되면 캐즘의 덫처럼 일정 기간은 긴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사실 그 인지도 얘기 나오면서 이 부분도 좀 궁금을 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B2B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 중에서도 소수의 기업만 사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런 인지도가 엔비디아의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그 대공황 때도 주가가 폭락할 때 보면 몇 개 회사에 치중되어 있다가 그 특히 주식을 대량 매도했던 큰 손들이 그 은행 신용을 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주가 떨어질 기미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매도를 했고 그때 시장이 저변이 확대가 돼 있다면 그 매도 물량을 개미들이 받아줄 수도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뭐 하는 회사인지를 잘 몰라요. 엔비디아 이름 자체가 엔비디아라는 말 찾으면 잘 없어요. 원래 젠슨 왕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시작할 때요. 데니스라는 그 식당에서 시작을 했죠. 햄버거 음식점에서 시작을 할 때 워낙 바빠서 회사 이름을 지을 생각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뉴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MV가 뉴 버전 새로운 뭐 어떤 버전이다. 새 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냥 그대로 써오다가 그게 너무 촌스럽다. 이래서 장명 회사에 맡겼어요. 이렇게 NV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떤 멋있는 이름을 지을 수 없을까? 그래서 이 비디아라는 쪽에 라틴어, 질시, 질투란 뜻이 질투 있죠. 이런 어떤 라틴어까지 합성을 해서 엔비디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또 그만큼 어떤 대중화가 아직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텔 같은 회사가 인텔 반도체 혁명을 일으킬 때 우리 컴퓨터 안에 인텔 인사이드, 인텔이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반도체를 잘 모르지만 인텔은 그렇게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지금 박사님 보시는 노트북에도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같네요. 인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인사이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대중화 시기에 과연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면에서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갈지 내려갈지 저희도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건 월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 시스코의 악몽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주가 상승률이나 PER 그리고 소비자, 대중, 시장 인지도 면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구조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가 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미칠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 갑질 방지하겠다고 디지털 시장법 이른바 DMA를 시행하고 있는데 애플이 이걸 사실상 위반한 첫 번째 기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빅테크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의 법 EU 유럽연합이 마련한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건데요. DMA법이라는 겁니다. 갑질을 하면 바로 규제하겠다. 그런데 그 규제의 페널티가 상당히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전 과징금이. 세계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때리겠다. 이러니까요. 보통 일반 회사들이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10%가 잘 안 나옵니다. 그걸 다 갖다 줘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익 난 거 전부 다 갖다 바쳐야 될지도 모르고 특히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이익도 안 나는데 매출의 10%를 낸다. 이건 엄청난 어떤 이 회사로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EU 집행위원회는 이 IT 기업들이 처음에 나와서 혁신을 통해서 세계 경제 발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지만 문제는 이 플랫폼의 횡포, 플랫폼의 장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들에게 차별을 한다. 이것을 막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거기에 1호로 애플이 이제 정조준이 됐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애플 입장에서는 참 갈 길이 멀다. 또 하나의 큰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좀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콕 집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현재 앱 스토어 판매와 관련해서요. 현재 지금 우리는 애플 하면 컴퓨터 기기 회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애플이 돈을 버는 것은 애플 아이폰이란 스마트폰을 파는 거 그 자체보다는요.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은 대부분 제작을 대만의 폭스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계 팔았으면 별 돈이 남지 않아요. 기계를 한번 팔아놓고 그 기계를 작동하는 그 운용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를 애플이 만들어서 삼성은 그 운용 시스템 자체를 구글에 대행을 주고 있지만 애플은 기계도 팔고 자기들 시스템을 직접 깔아넣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떤 다운을 받으면 애플이 중간에 돈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페널티를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값치를 바꾸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조준을 했는데 애플에서는 유럽 연합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바꿨어.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 아닌데 다른 데를 가져와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 거 아니냐. 이게 법 시행 직전에 그렇게 바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DMA법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확정이 판결이 난 것은 아니죠. 잠정이죠 이번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에는 뭐 큰 쇼크를 받지 않는데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최종 위반으로 판정이 된다? 그래서 매출액의 10% 또는 하루에 얼마씩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유럽 진출에 큰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어떤 큰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확정은 아니고 사실 잠정이고 확정은 1년 뒤에나 그러니까 2025년 3월 25일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간밤 애플 주가에도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을까요? 오히려 좀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도 됐던 일이고 왜냐하면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몇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도 항변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가에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는데요.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어쨌든 잠재적 리스크로 또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군요. 이 부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빅테크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경기도 화성 화재 참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좀 짚어보기 전에 먹고 살려고 멀리 왔지만 또 너무도 안타까운 일로 가족에게서 더 멀어지게 된 모든 고인분들께 모닝들도 먼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곳 1차 전지 기업 아리셀이라는 곳입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 피해가 컸는지를 이해하려면 배터리 기업의 특성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아리셀 어떤 회사인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배터리 하면 전기차 배터리 많이 떠오르실 텐데 여기랑 뭐 직접적 관계는 없다면서요, 이 회사는? 1차 전지 배터리는 회사니까. 뭐 근본적으로 배터리이기 때문에요. 전기차 배터리랑 큰 관련은 없는?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전기차 배터리에 직접 공급되는 건 아닌데 그 구조 면에서는 결국 1차 전지나 2차 전지나 그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은 이 전체적으로 배터리 안전에 경종을 울려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화재도 났고 또 이 화재가 나면 문도 잘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친환경, 탄소 중립 에너지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배터리 쪽에서 지금 잇따라 사고가 있는데 배터리 화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ESS라고 해서 배터리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죠. 예, 저장 장치도 한 10여 년 전에 엄청나게 선풍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계속 화재가 나서 좀 주춤해서 지금까지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죠. 거기다가 삼성 스마트폰에서도 배터리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1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하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2차 전지하고는 뭐 근본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죠.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일회용, 사실 일회용 전자 배터리다 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우리 용어로는 1차 전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자동차에 쓰는 것은 2차 전지, 충전이 가능한. 예, 리차지업을 어떤 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터리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배터리가 원래 한 의사가 개구리를 보면서 발견했어요. 개구리요. 예,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개구리 실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구리를 실험할 때 어떤 이 금속에다가 묶어놓고 다른 걸 가지고 찔러보고 이러는데 죽었던 개구리가 갑자기 발작을 하는 현상을 본 거예요. 그때 바로 어떤 이물질이 닿으면 전기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것이 배터리의 시조인데, 자, 지금도요,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게 양극재, 음극재. 원래 양과 음이 만나면 좀 불꽃이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극재와 양극재가 서로가 조화를 일으키면서 전기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약해지면 사고가 나는데 이번 사건은 기업체 일단 납품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생산 현장에서의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왜 이런 사고를 알았어야 이 화재를 일으켰느냐? 화재의 원인은 조사를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그 폭발 사고 일어난 게 바로 개구리 브르르 뜨는 그 장면하고 비슷했다. 이러니까 양극재와 음극재의 충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나가 폭발하니까 옆에 있던 배터리가 연쇄 폭발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 리튬 이 배터리 소재를 일반 안전, 그러니까 화재 안전의 특별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안전 관리를 일반 제품과 똑같이 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배터리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혁명적인 또 체계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런 면에서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좀 진행될 합동감식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아리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기업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도 그렇게 간단한 일단 상장돼 있는 회사의 직접적인 자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의 현재 이 오너 그리고 이 회사가 누구냐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면요. 박순관이라는 분이 에스코넥의 대표고 이분이 지금 에스코넥이라는 게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회사는 아리셀인데 에스코넥의 거의 주식을 에스코넥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거든요. 아리셀이. 예, 근데 박순관 대표는 이 아리셀과 에스코넥 두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박순관 회장 자체도 아리셀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거의 같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에스코넥은 뭐 휴대폰 부품들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 현재 나이스 기업정보센터에서 기업 관련도를 조사해 본 게 따르면 삼성 SDI나 LG전자, LG유플러스, 삼성 디스플레이, 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이런 등에 많이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로 업무 연관 기업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기도 하던데 어저께 에스코넥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22%가 넘게 빠졌습니다. 에스코넥의 주가가. 그럼 다른 또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좀 같이 영향을 받았었을까요? 어제도? 현재 이 사건 자체가 뭐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에 뭐 어떤 데미지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도 문제 이런 게 터져 나오면 결국은 전기차 전환으로 해서의 어떤 속도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조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에스코넥이나 아리셀이 납품하는 이 제품들의 수급에 일정 기간 화재가 사실 좀 워낙 끔찍했어요. 불을 끄질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물을 부으면 이게요. 리튬은 물과 산소를 만나면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물로 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해 놓은 이 안전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뭐 그런 면에서 그 어떤 화재의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화재 이야기가 비단 ESS뿐만 아니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일반 공장의 노동자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거 이번에 화재를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됐는데요. 오늘 합동 감식 결과 보고 또 면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